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4개의 거대한 안반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활동은 활발하고 국토의 칠할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토사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풍. 이것도 매년 큰 피해를 일본에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재해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계경보나 피난유도, 구조활동이라는 것도 책무 중 하나입니다. 경찰의 대표적인 재해 담당 부대라면 광역 긴급 원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대응에 직면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제1선의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 예상이 될 경우에는 재해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또한 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복 형사들도 재해가 일어날 듯할 때는 서장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고 우비를 입고 경비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해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만이 아니고 전원이 하나가 되어 대응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경찰서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부서의 지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분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생활안전부 환경계에 있던 형사님이 이전 태풍 경계 경비를 했을 때 어쩌면 귀신을 봤을지도 모른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해 여름, 과거 최대급이라고 불렸던 초대형 태풍이 일본을 직격했던 해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형사님은 생활안전계에 근무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형사사건만을 일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한해서는 서장에게서 태풍이 직통하기 전야부터 경찰서 내의 전원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하라. 각 과마다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관내 위험지역 부근에서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고 그 형사님도 밤샘 재해 경계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실화냐? 경비과하고 지역과 쪽만 좀 나가면 안 되나? 내심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재해 경비 같은 것은 지역과의 제복경찰관과 경비과라는 부서가 담당하는 게 대부분이라도 가끔 형사과에도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에 의해서는 교통단속에도 형사과의 형사가 지원으로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강력범죄로 활동하는 형사가 평소에는 입지 않는 제복을 입고 당황하며 이거 어떻게 끊는 거야? 라며 교통위반 고지서, 딱지 같은 걸 필사적으로 쓰려고 했던 모습을 조금 안쓰러운 모습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장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항의도 못하고 형사님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직통하기 전날 밤부터 경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비로 나가게 된 곳은 산간지역으로 그 주변은 큰 비가 내릴 경우 토사붕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라 근처의 주재소에서 철야 대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대기하는 게 아니었고 그 주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 경찰관과 둘이 경계 근무를 하게 되어 일단은 둘이서 주재소의 미니 페트롤카에 올라 지역을 한동안 수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과에서까지 오시게 되다니 큰일이네요. 서장은 맨날 형사과를 이렇게 쓴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하는지 원. 분명히 모를거려. 뭐 선배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잡담을 나누면서 일단 지역의 위험 장소를 돌아보고 주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둘이 주재소 내에서 대기하고 교대로 조금씩 잠을 자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대기하자는 흐름이 되었다는데 둘이 차를 마시며 계속 TV를 체크하면서 최근 있었던 사건 이야기, 주재소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태풍은 본격적으로 그 새가 강해지면서 주재소 문도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 바깥은 옆으로 쏟아지는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오, 엄청나다 엄청나. 이거 밖에 나갔다간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나가서 경고등 켜고 돌까? 아까 한 번만 나갔다 왔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스밸브 정도는 잠그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재소의 경찰관이 순찰 준비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밖을 내다보던 그때 본인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재소의 앞쪽 길을 5, 6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어른도 비틀거릴 정도의 폭풍 속을 마치 마당에서 노는 것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애가 있어, 애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우비를 입을 새도 없이 폭풍을 치는 앞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강풍이 비틀대며 겨우 어린애가 달리고 있었을 곳까지 가서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그런 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험해! 큰일이다! 어디로 간 거야? 최악의 패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주변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고 있었더니 예? 어린애요? 무슨 일이에요? 하며 우비를 입은 주재원이 달려왔습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뛰어가고 있던 걸 봤다고 한 뒤 우선은 주재소로 돌아와 우비를 입고 그 후로도 둘이 주변을 빠짐없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봤던 어린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길에 하수구 뚜껑이나 절벽 같은 곳으로 그 애가 떨어졌을지도 모를 위험한 곳이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습니다만 주재소 앞길은 그냥 평탄한 길인데다 민가도 거의 없어 애가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일단 주재소로 돌아왔고 정말 애가 있던 겁니까? 바깥 상황이 이런데? 아니, 어린애가 순간 보인 것 같았는데 말이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폭풍 속에서는 원래 어린애는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옷 같은 건 기억나세요? 5, 6세 정도의 키로 보였는데 옷? 어라? 모르겠네. 옷이나 머리 모양 같은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확실히 보였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 속의 어린애는 희고 희미한 애매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내리치는 비가 덩어리져서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닐까요? 이 근처에서 어린애가 있는 가정은 우리 집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애도 막 태어난 참이지만. 형사님도 그런 말을 듣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며 분명 한순간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였으니 내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둘이 순찰차에 타서 다시 부근을 수색하고 조금 먼 곳에 있는 집 몇 곳을 돌아다니며 무사한지 확인하고 혹시 오늘 손주 등의 어린아이가 놀러오지는 않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만 그런 어린애는 오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는, 역시나 형사님의 착각이었다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다시 주재소로 돌아와 젖은 몸을 닦으며 우와, 놀랐잖아요. 미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시나 비가 덩어리져서 그랬던 것 같다. 하며 둘이 마주보고 웃던 그때 분명히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가 아니고 뭔가가 입구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주재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말이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로 입구 미닫이문을 드르륵 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한밤중의 어둠 속 바람과 빗소리가 비명처럼 울리고 있을 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닫고 노크 소리 같이 들렸죠? 뭐가 부딪혔을지도 모르지. 혹시 그 어린애 아닐까요? 어휴, 나중에 혼자 되면 무서워지니까 하지마.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어쩐지 둘 사이에 섬뜩한 공기가 흐르고 그 후 교대로 조금씩 자면서 아침을 맞고 관할 지역에서 큰 재해가 발생하는 일 없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몇 년 후 형사님은 그때는 이미 도심부에 있는 큰 규모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생활안전과 형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하던 폐기물 처리 위반 사건으로 다른 서의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그 다른 경찰서에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취조를 하고 점심시간 때 경찰서 뒤편 주차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그날 주재소에서 같이 재해 경계 근무를 하던 그 후배 경찰관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오, 오랜만! 에? 지금 여기서 근무해? 오랜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찰차 몰고 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아, 경찰차? 난 여기 조사하러 왔어. 폐기물 처리 위반한 놈. 아, 그 사건이군요. 조사 담당이신 거군요. 이야, 그립네. 건강하게 살고 있냐?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시 후 후배가 예상외의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 그거 기억나세요? 주재소에서 재해경비 근무할 때 어린애라고 착각하셨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지, 그런 일이. 아니요, 그거 어쩌면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말을 듣고 혹시 자기가 이동하고 난 후 그 부근에서 어린애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든가 제대로 수색했으면 발견되었을 텐데 라든가 아니 그렇다면 이건 큰일이잖아. 그런 생각들이 순간 머릿속으로 헤집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본 순간 선배님이 이동해서 가시고 난 후의 일인데요. 한밤중에 그 부근을 지나던 차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린애가 혼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차를 멈추고 주변을 찾아봤는데 놓쳤다고요. 길을 잃은 아이일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렇게 밤에 당직 근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부근 수색과 애가 있는 가정이 근처에 없는지 바로 조사해보라는 지령이 왔었습니다. 정말 미아라면 큰일이니까 엄청 큰 사건이 돼서 대기요원들을 불러 수색을 했는데요. 다음날이 되어서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없어졌다는 신고도 없었고 마을 안에서 방송도 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질 않아서 결국 그대로 묻혀버린 사안이 됐습니다만 저로서는 선배님이 그날 봤다는 어린애가 아무래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라며 형사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질 않아 침묵하던 중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후배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밤중에 근처에서 사고를 일으킨 차가 있었습니다. 막 면허를 딴 젊은 친구가 차를 개조해서 친구들하고 드리프트 비슷한 운전을 하다가 콘크리트 벽면에다 갖다 박은 자차 사고가 있었는데 그 녀석들이 한 마리 달리고 있는데 도로 위에 정조하고 앉아있는 작은 어린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고를 일으킨 건 귀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교통과 사람들이 그걸 믿을 리가 없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사고낸 젊은 친구들한테 고함을 질렀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착각이 아니고 변명도 아닐 거라고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라는 것하고 목격된 아이의 옷이나 얼굴 등은 봤는데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두 목격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선배님 때와 똑같지 않아요? 역시 선배님이 보신 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형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만 되도록 가벼운 느낌으로 으아, 그거 정말이냐? 진짜 그런 거야? 나 다시는 거기 안 갈란다. 아,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우리 쪽 형사들한테는 그다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 손해보니까.
라고 한 후 후배와 헤어져 다시 조사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님은 지금도 가끔 이 일을 떠올리는 모양으로 어쩌면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들은 바로는 지금도 그 상간의 주재소 부근길에서는 비가 내리는 밤에 사람 그림자가 목격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똑같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보여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 정보가 경찰에 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이상이 이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제가 여러 경찰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서 비가 오는 날에 귀신 같은 걸 봤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말했다시피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르겠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베테랑 형사인 경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림에 나오는 듯한 옛날풍의 형사로 말본새가 난폭하고 구하나 후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괴담 같은 거 있으십니까? 하며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람에게 듣는 건 무리겠다 싶었었는데 형사과 회식이 있었을 때 그대로 2차로 스낵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모두 가라오케로 노래를 부르거나 담소를 나누는데 거기에 마마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나와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잡은 도둑놈이 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라며 말을 꺼내더니 거기서 모두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마마 나이스 하며 이때는 속으로 V자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숨어있던 장소에서 경험한 괴담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예전에 경사님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할 지역에 어느 절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마 끝에 매달아둔 감이나 야채 등 집안에 침입하지 않고도 훔칠 수 있을 것 같은 식료품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훔쳐가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도시락 가게 같은 곳에서 대형 냉장고나 냉동고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장소에서도 식재료가 싸그리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누군지 경찰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절도범이란 건 개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훔칠지, 도구는 어떤 걸 쓸지, 범행 시각은 언제일지 등등. 자세한 여러가지 특징이 있어서 경찰은 잡은 범인의 범행 때의 특징을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식재료를 메인 타겟으로 정해서 훔치는 버릇이 있는 절도 피의자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바탕으로 조사해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한 명뿐이라서 거의 그의 범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남자는 옛날부터 떠돌이 같은 삶을 살고 있어 하루살이 인생을 보내며 돈이 떨어지면 식료품 절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나 지원단체가 주거지, 일 등을 배당해 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듯 역시 홀로 불쑥 떠나버리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체포되었을 때의 데이터를 보니 산에 버려진 차 안이나 깊은 산속 동굴에 틀어박혀 생활을 하다가 가끔 마을로 내려와서는 도둑질을 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수법으로 절도를 했다는데 분명 이번에도 어딘가 산속에 숨어 있을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 이미 70 가까이 된 고령의 남자로 머리도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조사원들 사이에서는 산신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범행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지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날지 짐작도 가지 않아 형사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음에 나타날 만한 장소에 계속해서 잠복할 수밖에는 없어 도시락 가게나 이전 피해를 입었던 창고 등 여러 장소를 골라 인원을 분배해서 계속 감시하는 인해전술 작전을 행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복하고 있는 장수와는 다른 장소에 나타나서 식료품을 훔치는 데다 그 장소도 계속 바뀌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그 잠복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다른 사건에 쫓기며 쉴 틈 없이 일하던 중 형사과의 분위기도 점점 날카롭고 나쁘게 변해 이래선 큰일이네, 빨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 경사님은 낮에 다른 사건 조사가 한가한 틈을 타 산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절도범의 흔적을 찾는데 필사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형사과에서 모두가 서류 작성 중 경사님이 기세 좋게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발견했어요. 산신령 사는 곳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디카 사진을 형사과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숲속에 있는 작은 움막, 버너나 냄비, 모포 등이 있었고 주변에는 음식 봉지 등이 흩어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그 현장 피의 물품들인가? 이건 그 현장 것들과 비교했을 때 틀림없어요. 과장님, 드디어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절도나 강력범죄계의 형사들도 과장의 책상 주변으로 몰려 침체됐던 분위기의 형사과는 순식간에 밝아져 시끌벅적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사님은 지금까지의 범행 장소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범행 현장까지의 거리, 산의 등고선, 계곡, 능선 등으로 산신령이 아지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포인트를 독자적으로 몇 곳으로 나눠 산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인 특정의 프로파일링을 당연한 듯 하고 있지만 당시 자력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실제로 산에 들어가 찾는다는 게 정말 엄청나다고 할까요? 진짜로 우수한 분이었다고 새삼 다시 봤습니다. 물론 엄청 무서운 양반이었지만 말입니다. 잘했어! 좋아! 신변 확보해! 형사과장도 큰 소리를 내고 그날 저녁부터 그 아지트 부근 숲풀 속에서 형사 여러 명이 잠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국도에서 산속으로 길 없는 곳을 1km 정도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부근은 지형도 완만해서 걷기 편했고 가까운 곳에는 강도 지나고 있어 거기 온 형사들도 과연 의외로 살기 편할지도 모르겠네 하고 생각할 정도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아지트에 다가갔을 때 형사들은 조심조심 되도록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며 걸어갔습니다. 만약 지금 그곳에 범인이 있다면 눈치채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들키지 않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지트에 없었다는. 모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숙인 상태에서 몸에다 수포를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면서 남자가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어 주인은 암흑천지. 백전노장의 형사들도 직접 땅 위에 엎드린 상태의 잠복으로 몸이 굳어오던 그때 뭔가가 걸어온 소리가 들리고 전원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그대로 아지트로 걸어오더니 그곳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나뭇잎들 사이로 들어오던 달빛에 비추인 그 얼굴은 틀림없이 형사들이 쫓던 연쇄 절도범이었습니다. 가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형사들은 모두 일어나서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소리치며 손전등을 남자에게 비추고 둘러쌌습니다. 남자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한순간 도망치려는 몸짓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포기했는지 큰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니 형사들에게 주변에 흩어진 여러 물건들은 훔쳐온 게 맞다고 그 자리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남자를 긴급 체포하고 오랜 시간 형사과를 괴롭혔던 연쇄 절도 사건은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경사님은 그대로 조사 담당이 되었다는데 그 후 남자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피해 신고가 있던 범행 장소는 모두 자백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던 사건, 즉 주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절도 사건까지 깡그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에서 도둑질해온 식료품을 먹었는데 산에서 스스로 조달도 했었다는 것으로 나무 열매, 산나물, 민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어 한 달 전 정도에는 만들어 놓은 덫으로 큰 사슴을 잡은 적도 있었수. 엄청 큰 녀석이라서 고기도 많이 먹었지.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남자를 체포한 아지트는 한 주 정도 전에 막 옮겨온 상태라는데 그 전에 있던 곳은 거기에서 몇 킬로나 떨어진 곳. 일부러 많은 짐을 지고 산속을 계속 걸어서 다음 거주지를 찾던 중 마을에 내려가기도 쉬운, 지형도 평탄한, 살기 좋을 것 같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로 이사한 것이라고 경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고생하면서 이사한 거요? 그렇게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그 전 장소는 형사님들한테 들켰잖소. 밤에 형사님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장소를 바꾼 거잖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한 아지트 말고는 발견된 곳은 아직 없었고 형사들이 직접 발을 들인 것도 이번 장소가 처음인데. 뭔 소리야? 그 전 장소 같은 데는 간 적도 없는데 착각한 거 아니오? 네? 그래요? 그럼 그건 뭐였던 거야? 나는 그 전 장소에 있었을 때 근처 사람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온 거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근처 사람?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경사님이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 남자가 그 전에 아지트로 삼던 곳 부근을 걷고 있었을 때일. 굉장히 톤이 높은 소리가 근처에서 들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산속에 있으면 숲을 들이스치는 소리나 부러지는 소리는 일상 다반사라서 이제 와서 그런 것으로는 놀라지도 않을 테지만 그때 들렸던 소리는 분명히 그것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소리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자목을 서로 부딪힐 때 나는 것 같은 높고 메마른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숙인 자세가 되어 주위를 둘러본 순간 언제부터 거기 있던 건지 남자로부터 겨우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빈말로라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낡은 기모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인 것이 오래돼서 시커멓게 색이 변한 마대자루였습니다. 어째서 이런데 할망구가? 집이 근처인가? 망했다.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에게서 등을 돌리고 달리기 시작해 산속의 숲을 헤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낮에 할머니에게 들킨 일도 있어 도둑질하러 갈 마음도 들지 않은 채 오늘은 그만 자야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려는 순간 이봐,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론 산속이라 주위는 암흑천지. 아직은 머리가 멍한 상태였지만 바로 조금 앞 숲속에서 남자의 목소리로 들어본 적 없는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 근방의 방언과는 다른 모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 큰일이다. 겨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아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부근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풀숲을 헤치며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분명 경찰이야. 여기가 들킨 거야. 생각하고 불이 나게 산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처의 지형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고 그날은 달빛도 있어 밤눈도 어둡지 않아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어느새인지 그 많은 발소리는 사라지고 몇 번을 돌아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젠 저기 못 가겠군.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이 지났을 즈음 조심스럽게 짐을 가지러 돌아갔다가 이번 장소로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주일 정도 지나 형사들이 밤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내 동선이 다 들켰구나. 이젠 못 도망쳐. 하고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라고 경사님은 스낵에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낵 마마는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산귀신이야 라든가 원령의 소행이야 라든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던 당사자는 살짝 웃으며 밑을 바라보고 뭔가 말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고 그저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괴담대회가 열려서 모두가 자기가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마마가 독단적으로 떠들 뿐이었죠. 그리고 2차가 끝나고 스낵 앞에서 집에 갈 사람들과 3차 갈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 숨어가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섞여 겨우 3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먹자 골목에서 걸어서 경찰 합숙소까지 가게 되어 저와 형사 둘, 그리고 경사님까지 넷이서 걸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중 형사 중 하나가 이야, 경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의외였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거나 믿지 않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웃으면서 경사님에게 말했을 때 나도 봤어. 앞을 보고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봤다고, 그 할머니. 산속을 헤매며 돌아다니다 그놈 아지트를 발견했을 때 좀 떨어진 데서 날 보고 있었어. 그놈이 말한 할머니랑 똑같은 기모노에 백발머리에 더러운 할머니였어. 뭔가 가득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근처 사는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도둑을 잡으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 번호나 물건들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 내 쪽을 보면서 씩 웃더니 산속으로 쓱 하고 사라져버려서 놓쳐버렸어. 그냥 이상한 할머니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밤에 아지트에서 그놈을 체포할 때도 있었어. 나무 그늘에 숨어서 이쪽을 보면서 말이야. 웃고 있었어, 그 할머니. 아무래도 다른 녀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안 보이는 척을 했는데, 근데 말이지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 잘 모르겠다. 라며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말해주었습니다. 네? 그거 정말이에요? 왜 아까 그 이야기는 안 하신 거예요? 라고 형사가 물어봤습니다만, 더 말하면 마마가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그 정도면 됐지.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하며 경사님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힘차게 선두로 걸어나가는 바람에 우리도 그 이상은 물어보지는 않고 모두가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경사님이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무섭다는 분위기는 없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되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사님이 딱딱한 어조로 했던 이야기라 그런지 몰라도 저도 취미로 등산을 다니지만 산이라는 게 예전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처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겪은 이상한 이야기도 많다고 들었고요. 여러분도 산에 갈 때는 그 땅을 파손하는 종류의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뭔가가 따라올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경찰 실화괴담에서는 경찰관, 그리고 사건 피의자 등이 체험한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찰관의 가족이 체험한 괴담입니다. 사건에 직접 관계된 경찰이나 사건 관계자에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해서 놀랐습니다. 경찰관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라는 것도 꽤 신선했으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서에서는 봄이 되면 매년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대규모의 벚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라는 것은 각 가족끼리 상당히 친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생활에 관해서도 서로 깊은 친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몸으로 부딪히는 일인 것도 있겠지만 독신용, 가족용 등의 경찰 관사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필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리적인 사생활에서도 주변에는 경찰관이나 그 가족들 뿐이라서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일 겁니다. 이런 쪽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겠네요. 그래서 직원 가족도 참가하는 이벤트가 가물에 콩나듯 있기는 합니다만 이 봄의 벚꽃놀이는 1년 중에서도 제일 큰 행사였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핀 공원에서 바베큐를 하거나 하는데요. 저 같은 신참으로서는 엄청 힘든 행사죠. 물건들도 사날라야 하고 행사장 준비도 해야 하고 야채들도 썰어놓기도 해야 하고 그러는 중에 생활안전계의 선배 형사의 형수도 준비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는 그 선배네 집에는 술 마시자고 엄청 끌려갔었기 때문에 가족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죄송합니다, 겨우 살았습니다 하며 세상 얘기나 하면서 식재료 준비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형수가 그러고 보니 감식반 쪽이었죠? 그럼 변사체 현장 같은 곳에 많이 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렇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의 사체가 나오는 현장에는 갑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형수는 살짝 주위를 신경 쓰더니 저에게 작은 소리로 한참 전에 우리한테 무서운 이야기 없냐고 라는 이야기 물어본 적 있잖아요. 정말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귀신을 본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아요? 하고 말해왔습니다. 몇 달 전쯤에 이 선배네 집에서 술 한잔할 때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뭔가 무서운 체험 없냐고요. 언제나처럼요. 그랬더니 선배는 있을 리가 없잖아. 바보같이 왜 그래? 너 그런 이야기 믿는 쪽인 거냐? 경찰관이 그런 말을 하면 쓰겠어. 라고 일축당해버려서 이건 아니나 싶어. 아니요. 그다지 믿는 건 아니에요. 하며 얼버무리고 그 이후로 이 선배에게 괴담은 없나 보다 생각해 물어보는 걸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실화괴담을 보면 경찰관이란 게 모두 무서운 체험이 있어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알려준다?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선배와 같은 반응을 하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모으는데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만약 뭔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바로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분이 구축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배와의 대화를 형수도 들었고 경찰의 귀신 이야기가 정말 힘든 건가 아무래도 형수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오, 이 사람도 무서운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나? 생각하면서 저도 소곤대고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뭔가 있었군요. 맞아요. 우리 바깥 양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선배가요? 아니요. 그런 건 들은 적도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 사람 집에서는 일 얘기 절대 안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들어볼래요? 하며 형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주 전쯤에 일어난 일. 형수는 언제나처럼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형사과 소속이라고는 해도 비교적 잔업이 적은 쪽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7시 조금 지나서
퇴근해 돌아온다는데 그날도 특별히 늦겠다는 연락도 오지 않아서 그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시를 넘었을 때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하면서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고 현관 쪽을 바라보는데 나 왔어 하고 문을 열고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만 그 뒤에 추리닝에 청바지 차림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수는 아, 또 미리 말 안 하고 손님을 데려온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사람을 잘 보살핀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부서라고 해도 후배나 신입이 있으면 집에 얼른 데리고 와서 밥이나 술을 먹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있어 형수도 사람들 데리고 올 때는 미리 말 좀 해. 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다고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말? 어머, 밥이 모자라겠는데? 하고 슬슬 화가 치밀면서도 모처럼 집에 찾아온 손님 앞에서 기분 나쁜 얼굴을 보일 수도 없어 아, 어서 오세요. 하며 손님 맞이용 웃음을 띄우며 현관으로 나갔더니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며 손을 뒤로 뻗어 문을 닫으려고 문 앞 층계참에 서 있던 청년은 형수와 눈이 마주친 상태인 채로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잠그려는 남편에게 형수는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손님! 라고 하며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남편을 밀치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깜빡대는 형광등만 보일 뿐 아무도 없는 계단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서 지금 당신 뒤에 남자가 서서 날 보고 있었어. 그래서 또 젊은 신입 경찰을 데리고 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설명했더니 아니야, 오늘은 아무도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당신이 앞으로 데리고 올 때는 꼭 미리 연락하라고 했잖아. 아마 다른 집에 방문하는 누군가겠지. 내가 문을 열 때 딱 내 뒤를 지나간 거 아니야? 하며 별로 마음에도 두지 않듯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가족용 경찰관사로 4세대가 살고 있었고 분명히 그중 어느 집을 방문하러 온 누군가였다고 남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만 형수 말로는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분명히 선체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래서 아,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을 때 그 청년과 눈이 마주쳤고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는. 그렇게 된 겁니다만 실제로 문을 열어봤는데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남편도 말했고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 섬뜩함이 있었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해 그 이상은 이 일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어쩐지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공포심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안정되지 않는 듯한, 다른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둘만이 되었을 때와 같은 안정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낮의 일. 전날 밤은 남편이 당직 근무여서 그날 점심 도시락을 오전에 가지러 오겠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락을 일단 가지러 오는 형사들은 많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돌아올 때 위장 경찰차를 타고 집에 들르는 겁니다. 저도 선배들을 집에 데려다 줬던 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다시 돌아온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준 후 배웅을 한 뒤 형수는 베란다로 나가 위장 경찰차에 타서 서로 돌아가는 남편을 위에서 내려봤다고 합니다만 운전석에는 젊은 후배 형사, 조수석에는 남편, 그리고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언뜻 보였다고 합니다.
주차장 자갈을 밟으며 차를 돌려 도로로 나가는 위장 경찰차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게 얼마 전 현관 앞에 서 있던 그 청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나 그때와 똑같은 추리닝에 청바지 차림. 바로 앞만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야. 아, 다행이다. 역시 경찰관 중 하나였구나. 그때 봤던 사람이 본질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남편들과 함께 위장 경찰차로 이동하고 있다면 경찰관임이 틀림없겠지 생각하며 그것과 동시에 최근에 느끼고 있던 기분 나쁨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안함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형수는 그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낮에 집에 왔을 때 말이야. 위장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었어. 일전에 당신 뒤에 서 있었던 사람 말이야. 그 사람 경찰이야? 틀림없이 아 맞아 그 녀석이었어? 그래 그 녀석 신창경찰이야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때와 똑같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뜬 것 같은 남편. 뒤에? 뒷좌석에 아무도 안 태웠는데? 응? 있었잖아. 그때하고 똑같이 추리닝에 청바지 입고 이런 머리 스타일한 젊은 남자. 그랬더니 남편이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말을 읽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곧 아 그래 있었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래 응 같이 잠깐 현장에 갔었지 그래 지역과의 젊은 친구야 응 그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만 이미 한눈에 알 수 있었답니다. 항상 뭔가를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아래를 비스듬히 내려다보고 끄덕이는 버릇이 선배에게 있다는데 그때도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필사적으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어째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의 얼굴. 그때가 분명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이 사람. 그렇게는 생각했습니다만 왠지 추궁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 거짓말의 편승에 그 이상 이 화제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갑자기 뭔가 남편의 기운이 빠져버려 계속 한숨만 쉬더니 끝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침 인사를 하는 거죠. 다만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경이 쓰여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더니 설마 심령적인 뭔가였던 걸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형수는 이렇게 말하더니 제게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없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선배님은 이런 종류 이야기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같은 건 들은 적도 없고 거기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분명히 그렇긴 하네요. 미안해요. 이상한 걸 물어봐서. 없던 일로 하자고요. 없던 일로. 하고 웃었습니다만 저는 살짝 짐작가는 게 있어서 말입니다. 당시 선배가 맡았던 어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가 담당하고 있던 소년 사건으로 절도 사건을 일으킨 소년이 검거된 일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정 환경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학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망학교에 합격할 수 없었던 것과 장래에 대한 것, 부모님의 필요 이상의 실망에 괴로워한 결과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비원에게 들키고 말아 소년 간이 사건으로 선배가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불량 소년도 아니어서 놀랄 정도로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부들부들 떠는 어린애 같아 선배도
엄격하게 조사한다기보다는 친절히 타이르는 느낌으로 항상 말을 걸었고, 조사를 위해 만날 때마다 되도록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이야기를 잔뜩 하면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 덕분인지 소녀는 선배에 대해 상당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 웃는 얼굴로 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건으로 처리되는 중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모두 마치게 되면 자기 집에 밥이라도 먹으러 오라고 하며 와서 우리 애한테 포켓몬 좀 가르쳐줘라. 나는 잘 모르겠더라. 좀 도와줘.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소년도 부끄러운 듯 알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소년이 어느 날 집을 나가 그대로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배 앞에서는 즐거운 듯 애니나 게임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가족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등교 거부에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양친과의 말다툼으로 지갑만을 든 채 집을 뛰쳐나가 버려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양친이 울면서 경찰서를 방문해 수색원을 제출하고, 스스로의 의사로 그렇게 됐다고는 해도 미성년자인 것으로 인해 특이 실종 사건으로 접수되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한 결과 현내 어느 곳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조차 없었습니다만 홀로 대중교통을 타는 모습과 근처의 생활용품점에서 밧줄을 사는 모습이 찍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경찰서에 의해 검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체에 다른 사람이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수상한 상처도 나오질 않아 사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때 선배는 굉장히 침울했었죠.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라든가, 어째서 그 애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는가 라든가. 그렇지만 선배는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게 될까봐 가족에게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는, 집에서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어쨌든 즐거운 이야기만 하도록 정해놨다고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한 듯 보였어도 역시나 집에서는 일절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선배나 가족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않도록 정한 이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리도 없으니 형수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수가 봤다는 그 청년은 아마 그 소년이 아니었을까요? 집에 초대된 게 기뻐서, 아이에게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부탁받은 게 기뻐서 선배네 집에 찾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배에게 이 일에 대해서 따로 듣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과의 다른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그 소년의 묘에 참배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혼자 간 게 아니고 형수와 아이를 데리고 가족끼리 갔다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선배가 유일하게 그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를 이야기했을 거라 봅니다. 그날은 어쩌면 평소보다 하나 더 많은 밥이 식탁에 차려지고 선배 가족 3명과 그리고 그 소년도 그 자리에 앉아 즐거움이 넘치는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광경을 문득 머리에 떠올려버려 애달픈 듯 따뜻한 듯 그런 기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아직 1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와 나 그리고 2살 위의 선배 둘로 4시 심야에 지역에서 유명한 심령 스팟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 넷이 심령 스팟 순례라니 좀 쾌쾌한 느낌입니다만, 친구는 심령적인 것에는 특히 약하다고 해서 선배들은 친구를 놀릴 생각으로 지금부터 땡땡이 가자고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산속에 있는 건물로 차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불을 질러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든지, 건물 뒷곁의 벼랑에서 귀신이 올라온다든가,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물론 지하로 가봐야지 하는 말들로 친구를 위협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만 막상 현재 도착하니 우와 진짜 무섭잖아 하며 차에서 건물 외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형들 안 내릴 거야? 하고 선배들에게 말하니 그럼 너 먼저 내려 라고 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계속 제 티셔츠 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만 내릴 거야 놔 라고 하며 떼어놓으려고 하자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위험해 여긴 무서워 정말 위험해 하며 저에게 호소해왔습니다. 일단 선배들이 재촉할 테니까 친구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를 걸어서 한번 돌고 뒷곁에 있는 벼랑도 가서 들여다본 다음에 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들은 흥미진진한 듯 뭐 나왔냐? 하고 물어왔습니다만 저는 아니 아무것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차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앞좌석에 있는 선배들에게 형들이 가자고 해놓고 내려 지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선배들은 너 안 무섭냐? 하고 물어오길래 그다지? 했더니 선배 중 하나인 A가 그럼 내일까지 여기서 머물러봐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데서 자야 하는데? 하고 너무나도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안 무섭다며 10만원 낸다면 머무를래? 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먼저 주면 하지 라고 답했습니다. 선배 A는 좋아 하더니 지갑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야? 웃으며 물어보았습니다만 그러고 보니 선배 A는 빠찡코에서 크게 딴 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돌려달라고는 하지마 하고 다짐을 받은 후 돈을 챙기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선배들은 바보 같은 놈 하고 웃었습니다만 저도 10만원이나 내놓는 쪽도 바보야 라고 돌려붙였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놔두고 돌아가기 전에 지하에 갔다 와봐 라고 즐거운 듯 말했습니다. 10만원이나 받은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화재가 있었던 건 정말인 것 같아서 캄캄한 중에서도 손전등 빛으로 벽이 그을려 있어서 시커멓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는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곳이라곤 목욕탕 욕조 같은 것 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벽이 시커매 화재로 뭐 어떻게 됐었다고 그랬잖아 라고 보고하자 선배들은 우와 하고 기쁜 듯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고 저 혼자 남겨둔 채 차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저것도 진짜로 데리러 오긴 하나? 하고 조금 걱정하면서도 그 폐허에서 가장 나을 법한 누울 장소를 발견하고 먼지를 없앤 후 그곳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정도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일단은 휴대폰을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을 보내기에는 시간도 시간이고 전파는 아슬아슬해서 안테나가 한 칸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속에 있게 되면 무서운 건 귀신보다는 들개 같은 것들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폐허는 지하 말고는 모두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지하는 너무 더러운 데다 역시나 기분이 나쁩니다. 이건 섣불리 잠들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귀신이라도 나와줬으면 같은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잠이 쏟아져 와서 저는 바로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 5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서 상당히 밝아져 있어서 저는 길을 잃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산책하기로 합니다. 야생 토끼가 있어 살짝 감동을 받거나 이런 자연도 괜찮구나 생각하며 폐허로 돌아와 9시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도 선배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파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친구네 집에서 잔 선배 둘은 미안, 여태 잤어 하며 바로 잠에서 깬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충 예상대로였다고 생각한 저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짜증나게 말을 뱉고 나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온 것은 11시 반을 넘었을 때로 선배 둘과 친구 그리고 선배 A의 여친이 차에 타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무슨 일 없었냐? 라며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아무것도 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모두 재미없어 보였습니다만 뭐 그렇지 뭐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바로 산을 내려가기 위해 저를 태운 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제 발목이 누군가에게 잡혀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끝에서부터 저, 친구, 선배 A의 여친 순으로 앉아 있었고 둘 모두 양손 모두 보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에? 이 시간에?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여름이라서 무릎까지 오는 바지였던 것도 있어서 곧바로 다리에 그 손은 닿아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다기보다는 그 손은 힘껏 손톱을 세우고 파고드는 것처럼 통증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동을 피워 차 안 모두가 패닉이 되어 사고를 일으키는 게 목적인가? 라고도 생각되었습니다. 뭔가 어디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잖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하고 또한 제일 봐서는 안 되는 옆에 있는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앞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자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바로 전쯤에 그 움켜잡은 손의 감촉이 사라졌고 주유소에 들른 후 선배 A의 여친이 미니스톱에서 감자칩을 사서 먹고 싶다고 말을 꺼내 편의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차에서 내린 후 선배 A만을 몰래 불러서 다른 3명과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선배 A는 왜 그래? 라고 물었고 저는 위험했어. 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표정의 선배 A에게 정체불명의 손톱에 의해 피 맺힌 다리를 보여주고 내려올 때 다리를 잡혔었어 라고 하자 선배의 얼굴은 바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선배는 진짜야? 네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깨끗이 자른 손톱을 보여주면서 이런 손톱으로 어떻게 이런 자국을 내겠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일단은 초조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너 왜 잠자고 있었냐? 그럴 땐 말하라고. 이걸 모두에게 말했다간 정신이 나가서 사고라도 내면 큰일이잖아. 아, 그런 거냐? 판단력 개짱이지? 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트라우마 돼. 알겠는데 나한테는 왜 말했냐고. 무섭게. 아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니까.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다른 세-세 개는 입을 다문 채 물건을 사고 친구네로 돌아가 저는 바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후 모두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열자마자 바로 집안에 누군가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삭발을 한 등이 굽은 추리닝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4층이었던 것도 있어서 바로 도망을 치려면 저를 밀치고 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도둑이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귀신? 다리 보이는데? 라고 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동안 보고 있었습니다만 남자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게 된 제가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까 흙발로 올라가지 마! 라며 다가가니 그는 베란다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뭐야 이 자식 생각하며 양손에 칼 같은 걸 들고 있지는 않아서 훔쳐갈 건 아무것도 없고 경찰도 안 부를 테니까 일단은 나가 라며 침대에 걸터 앉으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동안 남자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만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두들겨 패서 내보낸다. 그렇게 말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가 벽걸이 시계를 본 후 다시 그에게 눈길을 향하자 그는 저에게 얼굴만을 향한 채 저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눈은 작고 사식기가 있는 느낌으로 코는 주먹코, 입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약간 노려보는 건지 아닌 건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저도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4층인데다 자물쇠도 걸려있는 채라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하다고 할까요? 생기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80% 정도는 그냥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는 쪽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서서 그를 봤을 때의 위화감을 그대로 입에 담았습니다. 지적장애나 뭐 그런 종류야? 화 안 낼 테니까 나가자. 자! 그렇게 말하며 그의 팔을 잡으니 그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묵직하게 내용물이 가득 찬 박스 같은 감촉으로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뿌리치는 것처럼 팔을 움직였고 제가 그 감촉도 있어서 그랬는지 손을 떼자 터벅터벅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조금 기다렸다가 아래에 아파트 현관 근처를 관찰하려고 생각해 문을 열려고 걸어가자 방과 문 사이에 있는 화장실 문이 하는 격렬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살짝 경계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은 싱크대 위에 여닫이 문이 달린 찬장에서 하는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생각하며 그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 얼굴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남자도 계속해서 노려보는 느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게 아무리 내가 뭐라 해도 입 다물고 있겠지 하고 말한 후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저녁까지 이렇다 할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금 수면을 취한 뒤에 당시 일하던 직장이었던 어느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 가게에는 귀신이 나온다 같은 말을 자주 하던 자칭 영감이 엄청난 대학생 알바인 여대생 H에게 전날 밤 묵었던 심령 스팟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H 누나, 땡땡에 가본 적 있어요? 있지. 있는데 이젠 절대 안 가고 있어. 위험해요?
위험해. 정말 위험해. 가려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지하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하에서 사람이 죽었다잖아.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눈 후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갱생시설?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량아들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확실한 건 자기도 모른다는 식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살짝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삭발머리를 한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일하던 중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두고 있었는데 다른 알바가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뭐지?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걸려왔는지 확인하러 사무실로 갔는데 휴대폰은 분명히 아직도 계속해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배 A에게서 온 전화로 받아보니 땡땡이 뭔가 이상해. 부탁이니까 좀 와줘라. 부탁해. 하고 필사적으로 간청해 왔습니다. 땡땡은 그때 같이 갔던 제 친구입니다. 그 전화 너머로 누군가 계속 소리치는 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잘 좀 부탁할게 하고 사정 설명 뒤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도 혼자 살고 있어서 두 선배와 선배 A의 여친 셋은 자주 그곳을 아지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넷이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먼 곳도 아니라서 3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친구와 친구를 안고 있는 선배 B, 울고 있는 선배 A의 여친, 마시게 하려던 건지 물이 든 컵을 들고 있는 선배 A, 모르는 아주머니. 이분은 나중에 들어보니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A에게 이 자식 몰래 약이라도 한 거야? 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선배 A는 그럴 리가 없잖아.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거? 하며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방법을 모르던 저는 일단 선배 B 대신에 친구의 어깨를 잡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진정해봐!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제 목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일전에 친구의 누나가 귀신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친구가 심령현상을 싫어하게 된 요인일까요? 괜찮아! 이런 거 그냥 기분 탓이야! 정신 차려! 라고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일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입 다물어! 진정해! 하고 고함을 질렀고 머리채를 잡고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하는 세든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제 팔에 얼굴을 파묻듯 매달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왜 그랬어? 이제 괜찮은 거냐? 하자 친구는 얼굴을 파묻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단 물부터 마시자 하고 친구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니 고함을 지르며 제 이름을 2번 부르고 떨어지지 마 하고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는 그 상태로 30분 정도를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친구가 어린애처럼 졸라대는 걸 겨우 타이르고 선배 A의 여친에게 대신 좀 봐달라고 한 뒤 선배 A, B 둘과 집주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 한바탕 사과를 한 다음에 셋이 의논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웃들의 항의가 있었고
바로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역시 땡땡이 같은 탓일까? 하며 선배 B에게도 제가 다리를 잡혔던 걸 말하고 우리 집에서 추리닝 차림의 남자와 찬장 속의 얼굴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배 B가 네가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화나게 만들었다니? 거기서 묵었기 때문에? 무슨 짓 안 했어? 그냥 자기만 했어. 그걸로 화가 난 건가? 저는 살짝 웃으면서 귀신이 화가 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이제 그만하자 하고 머리를 싸맨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멍한 상태로 선배 A에게 형, 어떡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액마기를 받을 수밖에 없나? 그런 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뭐가 있냐? 화가 나게 했다면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거기 가서 귀신한테. 야, 또 간다고 거길?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는데 그 추리닝 같은 게 또 나올지도 모르겠고. 절대 안 돼. 가려면 너 혼자 가. 내가 언제 같이 가자고 했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친구가 또 소리치기 시작하면 전화 줘 라고 선배 A에게 부탁하고 저는 우리 집으로 차를 가지러 돌아간 후 폐허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던 것도 있어 혼자 운전해보니 폐허로 향하는 산길은 아주 아슬아슬한 커브길 등이 있어서 한층 더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전날에 그 폐허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 가서야 손전등 같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일단 바깥쪽에서 폐허를 향해 죄송했습니다! 하고 조금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좀 반응해봐.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하는 부끄러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의지해 폐허를 돌아다니며 하룻밤 잤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요? 돌아가라고 말해줬으면 걸어서라도 갔을 텐데 하며 아무도 없는데도 혼잣말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불빛도 없는데 가기는 싫었습니다만 역시 지하인가? 생각한 저는 지하를 향하기로 합니다. 지하에 갔더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인기척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이건 있는 거네? 하고 괜히 센 척을 하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내어서 갑자기 뒤에 서 있다든가 하지는 말아요 하면서 지하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는데 거기에 멈춰서서 이젠 오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10분 정도를 더 기다렸더니 기척도 어느새인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건 좋지만 나한테만 나와요 하고 지하를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와 잠시 폐허의 외관을 바라다본 후 산을 내려가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 중 다리를 잡히면 큰일이라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뒷좌석에서 어깨를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잡기만 했는데 점점 손톱을 세워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파! 하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점점 손톱이 파고드는 힘이 강해지고 고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톱을 세우고 있는 그 손에 화가 나서
넓은 도로 옆에 차를 세운 다음에 제대로 사과했잖아. 아주 신났네. 하고 화를 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우면서도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가 제 어깨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우와, 무서워 하면서도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그러는데? 하고 기분 나쁜 듯 말하니 손톱을 세우던 힘이 많이 풀리고 이윽고 닿는 감촉도 사라졌습니다. 일단 저는 아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젠 거기 안 갈게요. 한우 그럼 난 앞을 볼 테니까 그동안 어딘가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고 앞으로 본 채로 차를 몰았습니다. 커브길이 줄고 꽤 안전해졌을 때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는 사라져서 안심했습니다. 이틀 후 선배 A에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친구가 또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해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누워서 소리치는 친구를 내려다보면서 너 이제 괜찮아. 진정해. 라고 말을 걸어도 멈출 것 같지가 않아. 너 진짜 조용히 안 하면 정말로 맞을 줄 알아? 자, 5, 4, 3 하고 숫자를 세자 친구는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그거? 연기하지 마라? 하며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나에게 친구는 연기가 아니야.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 라고 호소해 왔습니다만 저에겐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었고 그 후 친구가 홀린 듯 소리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진 건강합니다. 저주라는 거 믿어? 나는 신명연상 같은 종류는 전혀 신경 쓸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저주 같은 건 아예 믿지도 않지.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내가 직접 말하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살았어. 물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몇 명의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어. 출장 마사지 거리 된 여자, 소프랜드에서 일하게 된 여자, 그리고 AV까지. 이런 나인이 만약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지저분한 놈이 나에게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전에 나는 친구에게 불려나갔어. 그때는 서로 일이 바빠서 만난 건 약 3개월 정도 만이었다고 봐. 만날 장소에 나갔더니 나보다 먼저 친구인 A가 와 있었어. 빨리 왔네? 나는 그렇게 A에게 말을 걸었지. A는 웃으면서 가끔은 일찍 올 때도 있지. 그렇게 말하더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야. 평소라면 한잔하러 가서 얘기할 텐데 아무래도 그날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웃음이 사라진 후 A의 얼굴이 그걸 말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으로 갈래? A의 얼굴에는 전혀 여유가 느껴지지 않아. 뭔 일 있었냐? 내가 물어보자 A는 집에 가서 얘기할게.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 A네 집에 도착하자 A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형이 일하다 죽었어. 그런 말을 들은 나는 형은 2년 전에 죽지 않았어? 무심코 되물었지. 2년 전에 죽은 건 큰형이고 이번에 죽은 건 둘째 형이야.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어. 일하다 사고사 했다는. 애인의 둘째 형이 일하던 곳은 어느 대형 타이어 공장이었어. 그 공장에서 주로 공작기계의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
작업 후 유지보수를 하려고 정비하던 도중 대형 공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서 그 기계에 머리가 끼어서 둘째 형이 죽게 되었어. 즉사였다고 해. 그 말을 들은 나는 A에게 괜히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 2년 전에 큰형이 사고로 죽었을 때도 이상했어. 큰형의 사고 이야기야. A의 큰형은 가족 셋이 이동 중 대형 트럭의 정면 충돌을 일으킨 거야. 그때도 즉사였어. 3명 모두. A의 얼굴은 뭔가에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 그 사고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어. 현장 검증에서는 A의 형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주행했던 게 원인으로 여겨졌었지. 트럭 기사의 말로는 피할 새도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고 해. A가 말하는 묘한 일이란 갑자기 차선을 바꾼 것도 그렇고 브레이크와 바닥 사이에 갑자기 고양이가 끼어들었다는 사건이라고 해. 당연히 그 고양이도 살 수는 없었지.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겠지만 사이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었으니 멈출 수가 없었겠지. 뭐 브레이크가 들었다고 해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야. 고양이 같으면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중간에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하니 A는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고양이를 싫어했으니까. 하더니 A는 잠시 침묵했어. 나는 조금 기분을 달래주려고 생각해 편의점에 가서 맥주 등을 사다가 날랐어. 갔다 와서 A에게 맥주를 건네고 계속 이야기를 듣게 돼. 난 이걸로 천혜고아가 됐다. A는 중얼거렸어. A의 엄마는 유치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 가족 중 남은 건 A 혼자뿐. A의 표정은 너무도 쓸쓸해 보였어. 그 표정이 순간 바뀌면서 내게 물어봤어. 야, 저주라는 거 믿냐? 나도 모르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 가끔 TV 같은 데서 나오는 나무에다가 목 같은 걸 박고 나오는 그거? 나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대답해줬지. 나의 그런 대답에 아랑곳 않고 A는 말하기 시작했지. 두 형, 그리고 아버지도 저주로 죽었을지도 몰라. 여기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됐어. A는 유소년기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곳은 평범한 시골 마을로 지금부터 할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 A의 본가 근처에는 어린 마음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었대. 그저 단순히 그 집에 사는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이유였다고 해. 야구를 하다가 우연히 공이 그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고 공을 가져가려던 때 그 아줌마가 손에 낫을 들고 혼쭐을 냈대. 그런 일도 있었으니 그 집은 애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밤중에 참을 수가 없어 화장실에 갈 때 이야기에서는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려와서 화장실에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곳에는 아줌마네 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향해 낫으로 몇 번이나 나무를 찍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 여튼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 밤은 잠도 못 잤다고 해. 다음날 학교에 갈 때 조심조심 그 나무를 확인해보자 분명히 우수한 낫자국과 커다란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고 해.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무서웠을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는 동정할 만한 구석이 꽤 있었어. 그 집 남편은 엄청난 주폭으로 매일 술이 취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그 당시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겠지. A는 그러면서 말을 이었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첫 사건이 일어났어. 학교 도중에 A와 다른 셋의 아이들이 그 집 커다란 나무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넷은 처음에는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 그런데도 신경이 쓰였던 다른 아이가 부모님을 불러 확인시키자 바로 구급차가 왔어. 쓰러져 있던 건 그 집 남편이었다고 해.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고 사인은 심장마비였어. 이웃이 알려줘서 농사일로 나가 있던 아줌마도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 어린애였던 A는 떨었다고 해. 시체를 봤다는 공포와 그날 밤 아줌마의 기묘한 행동이 겹쳐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해. 그 뒤로 아줌마는 사람이 바뀐 것처럼 밝아졌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아줌마의 웃는 얼굴은 그리 길지 못했지. 그 집에는 자식이 둘 있었지만 둘 다 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어. 차남은 사람도 좋고 성실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렸는데 장남은 아버지를 닮아 주폭이 심해 일도 제대로 갖지 못했어. 아버지가 죽고 엄마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장남은 집으로 돌아왔지. 아줌마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힘든 나날이 되었다고 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웃들이 계속 주의를 줘도 고칠 생각도 안 했어. 엄마에 대한 폭력에 차남도 몇 번이나 항의하러 온 것 같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A는 가족과 식사 중이었어. 그러자 현관을 부슬떠 두드리며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 목소리의 주인은 옆집 사는 누나였어. 저쪽 나무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누나는 떨고 있었어. 아버지가 바로 확인하러 나갔지. 그리고 돌아와서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하더니 다시 나갔어. 잠시 후 구급차가 와서 큰 소동이 일기 시작했어. 창문 너머로 확인했더니 이번에는 경찰차까지 왔대. 그 소동은 밤새 이어졌어. 다음날 아침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 죽임을 당한 건 그 집 장남이었어. 괭이로 머리를 마구 맞아서 살해당한 것이었대. 맞은 장소는 집 뒷곁이라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람 눈에 띄는 그 큰 나무 아래까지 와서 거기서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 집에 있던 아줌마가 자기가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아줌마는 경찰에 끌려갔지만 다음날 낮에 차남이 출두했고 아줌마는 돌려보내졌어. 지방신문에서는 크게 보도되었다고 해. 차남의 판결은 그리 무겁지는 않았어. 동기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과 주위의 증언이나 어쩌면 탄원서도 있었던 것 같아. 형은 생각외로 가볍게 받았다는 것 같아. 차남의 형이 확정된 그날 아줌마는 집안 나무에다 목을 메고 자살했어. A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진 몰랐다고 해. 그 집에서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3명이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만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터였지만 그 이후 그 집 앞을 지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해. 자기 집 현관에서도 보이는 집인데 말이야. 사건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집 차남은 형기를 채우고 돌아왔어. 이웃집들의 사죄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도 했대. 애인의 집에도 방문해 왔어.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맞아주면서 고생했네. 지금부터는 힘내서 살아야 하네. 그렇게 말했어. 원래부터 둘째 아들의 성격을 아는 이웃들은 친절했어. 차남도 열심히 일해서 이전의 삶을 되찾으려 했지. 차남의 아내도 성실해서 남편이 체포된 후에도 이혼하지 않고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집을 지켰대. 2년 후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 애가 태어날 때까지는. 태어난 건 남자아이였어. 하지만 그 아이는 심장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차남은 그 아이의 수술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지. 남자애는 태어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그리고 2개월 후 아내는 분신 자살을 하고 말았어. 뒤를 쫓듯 차남은 그 나무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어. 이웃 사이에서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이윽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 나무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나무를 잘라버리는 쪽이 낫지 않을까. 모두가 나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 그런데도 아무도 그 나무를 베려고 하지는 않았대. 얼마 후 자살한 그 아줌마의 먼 친척이라는 남자 둘이 와서 자기들이 그 나무를 처분하겠다고 했대. 만약을 위해 일단 둘은 앵마기를 받고 전기톱으로 깔끔하게 잘라주었어. 엄청 큰 나무였던 것도 있어. 나무를 자른 후 잘게 자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뿌리 부분은 나중에 없애기로 했대.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었어. 나무를 자른 사람 중 하나는 술에 취해서 3m 정도의 도랑에 머리부터 떨어져 두부 외상으로 사망. 다른 하나는 소문으로는 농작업 중에 트랙터가 뒤집히는 바람에 깔려 죽었다고 들었다고 해.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을 떠날 즈음에도 아직 그 나무 뿌리는 남아 있었다고 하네. 나와 A가 만난 건 같은 전문학교에서였어. A와는 그 이후로 친구가 돼. A는 나와는 다르게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았어. 그런 녀석이라서 취직도 순조로웠지. 나와 다른 A는 바로 취직했어. A가 취직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친구로 지냈어. 만날 때마다 여자에 대한 걸로 설교를 들었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취직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쯤인가. 그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A의 아버지가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셔. A가 말하기로는 병 같은 걸 앓았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 A가 본가로 급히 돌아갔을 때 두 형은 이미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 준비에 바빴다고 해. 며칠이 지나서 장례식도 마치고 셋은 오랜만에 본가에서 술을 한잔 했대. 그때 큰형이 두 동생에게 말을 했어. 너희 둘 다 저 집 나무 봤어? 그 말을 듣고 A는 둘째 형과 얼굴을 마주보고 무슨 말이야? 하고 큰형에게 되물었어. 뿌리만 남은 나무였잖아. 형이 그렇게 말해서 둘은 그 나무에 대한 게 떠올랐대. 큰형은 계속해서 벌써 나대지가 됐더라. 그리고 그 나무 뿌리를 파낸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야. 그걸 들은 A 형제들은 꺼림칙한 기억이 되살아났어. 둘째 형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형에게 달려들었어. 개소리 하지 마! 그럼 아버지가 그 나무에 저주당해 죽었다는 거야? 그냥 파낸 것만으로 저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한동안 모두는 입을 다물고 있었대. A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 왜 아버지가 그 나무 뿌리를 파낸 건데? 형들은 뭔가 들은 거 없어? 그 의문에 대해 두 형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 큰형은 고개를 저으면서 파낸 이유는 나도 몰라. 하지만 다 파내고 나서 아버지는 돌연사했어. 아무리 봐도 나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 둘째 형은 형, 좀 그만하자, 응?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큰형은 계속해서 얘기했어. 어제 꿈에 아버지가 나왔어.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둘째 형은
왜 형한테만 나오고 우리한테 안 나올까? A를 보며 그렇게 물었대. 그 물음에 대해 큰형이 꺼낸 말에 둘 모두 놀랐다고 해. 다음은 나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걸 거야. 둘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 그날은 그 이상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어. 그 후 큰형이 말한 그 한마디로 인해 셋은 지금 이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9개월이 지났을 즈음 갑자기 큰형과 연락이 두절됐어. 둘째 형에게서도 그런 연락이 왔대. 집에다 전화를 해도 형수조차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둘째 형은 이상하게 여기고 큰형이 일하는 회사에 전화했다고 해. 회사에서 돌아온 말은 의외였어. 한 달 정도 전에 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야기였어. 둘은 바로 큰형네 집으로 향했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지. 수상하게 여겼는지 이웃 사람이 나왔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웃으면서 셋이 여행 갔다 오겠다고 말했어요. 라고 가르쳐줬지. 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해. 어째서 자기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건가. 그렇게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둘은 바로 갈만한 장소로 본가를 골라갔대. 주인 없는 집에 도착했지만 거기서도 가족 셋은 없었어. 그로부터 이틀 후 두 형제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큰형 일가가 사고사 있다는 통보였어. 사고의 원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가사의한 것이었지. 장례가 끝나고도 둘은 계속 침묵했어. 한동안은 둘이서 큰형 일가의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어. 짐 정리를 하던 중 A는 큰형이 남긴 것 같은 메모장을 발견해. 거기에는 기묘한 게 적혀 있었다고 해. 내가 뭘 했나? 그런 말이 몇 페이지에나 걸쳐서 적혀 있었다는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와 땡땡 그리고 땡땡 이것으로 셋이다. 이젠 그만 끝내줘. 둘째 형과 A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 그게 마지막 메모였어. 둘째 형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A는 입을 다물었어. 그것을 본 둘째 형은 큰형이 너무 예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 A는 마음 깊이 겁이 났대. 바보 같은 짓이라는 둘째 형을 데리고 억지로 기도를 받으러 갔고 그런 쪽의 재령 전문가를 몇 곳이나 돌아다녔다고 해. 자세히 쓰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 같아 많이 생략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큰형이 죽고 나서 2년 뒤 둘째 형이 사고사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는 듣게 된 거지. 저주라고 한다고 해도 내게는 전혀 감도 오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A에게 말했지. 있잖아 A. 만약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분명 받았을 거다.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여러 여자들한테 했던 짓. 네가 알지 못한 얘기도 있어. 그거야말로 진짜 밤길에 칼에 찔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찔리지 않더라도 엄청난 원망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 현실에 저주가 존재한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A의 주변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건 사실. 내가 왈가왈부한다고 해도 납득할 리도 없고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어. A는 나와 이야기한 후 바로 가지고 있던 차를 처분했어. 차 사고 같은 거 싫다고 A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그로부터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그동안에도 나와 A는 가끔 만났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신경이 쓰일 즈음 A에게서 연락이 왔어. 병원에 있어. 심심하니까
병문안이라도 와줘라. 할 이야기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어. 병실에 들어서 A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다른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바짝 마른 A가 그곳에 있었어. 동요하고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는 개인실이라니 엄청 호들갑이잖아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 그러자 A는 나 이래봬도 돈 엄청 많아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 나는 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행이 빠른 암이라는 설명을 들었어. 앞으로 3개월. 너무나 갑작스러운 선고였어. A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저주야 라고. 나는 바로 그럴 리가 없다고 쏘아붙였어. A도 다시 대꾸했어. 그럼 우연히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단기간에 모두가 죽는 거냐? A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해. 말하는 동안 냉정을 되찾은 A는 너한테 부탁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말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어. A의 부탁이란 건 여자친구에 대한 것이었지. A는 학생 때부터 B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어. A의 여친이라 나도 잘 아는 사이였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도 하고 A에게는 잘 어울리는 여자였어. B에 관한 건데 걔 좀 네가 잘 사랑해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했어. A가 말하길 병에 걸렸다고 했더니 당장이라도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대. 저주에 대한 건 쪽팔려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 뭐 말해도 들어줄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가 차면서도 대답했어. 나도 취향은 있어.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는 흥미 없거든. 그런데도 A는 너 말고 그런 일을 부탁할 놈이 어디 있어? 하기야, 그런 바보 같은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나 정도겠지만 이건 무리한 이야기잖아. 내가 B 입장이 되어도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서 다그쳤지. 만약 B가 나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A는 그렇게 내게 물었어. 힘들겠지만 여친이 바라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 결혼해서 내 저주가 그대로 그 애한테 옮겨간다면 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A의 말은 절박했어. 납득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A가 저주에 집착한다면 그녀와 이야기해봐야겠다고 나는 생각했어. 나 자신은 저주는 부정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된다면 솔직히 무섭지. 내가 둘을 헤어지게 만들지 않은 원인으로 그녀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됐어. 나는 그래서 바로 B에게 연락을 취했어. 억지로 시간을 내게 해서 만날 예정을 잡게 했지. 오랜만에 만난 B의 얼굴은 보기에도 피곤해 보였어. 서로 웃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A에 대한 건데 말이야. 그렇게 말을 꺼냈어. B는 내 이야기를 가로막듯이 헤어질 생각은 없어. 그런 말로 인해 나는 다음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아. 그런데도 어떻게든 평정을 가장하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녀 얼굴을 봤지. B의 눈은 빨갛게 변해 있었어. B로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대강은 상상할 수 있었을 거라 봐. A의 말을 대변해주러 왔을 거라는 걸. 한동안 둘은 침묵했어. 헤어진다는 건 이제 할 수 없어. 갑자기 그녀가 말을 꺼냈어.
그래,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니 어쩔 순 없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계속했어. 아이가 생겼어. 그 사람의 분신이 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기의 배를 가리켰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그러더니 그녀는 아기 생긴 걸 그 사람한테 전하면 어쩌면 병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돼. 지금 그 녀석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그 말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 각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둘이 말다툼을 했어. 곧 점원에게 주의를 받고 말았지. 그런데도 말다툼은 잦아들지를 않았고 결국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가게를 쫓겨났어. 가게를 나와 걸으면서 나는 그녀를 설득할 방법을 궁리했지. 걸으면서 B에게 물어봤어. 몇 년이나 사귄 거야?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왜 이제 와서 임신한 거야? 피임은 제대로 했을 거 아니야. 나 자신이 의문점으로 삼던 것이었어. 그리고 듣기 거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계속했어. 애가 생긴 걸 알았다는 건 그 녀석이 입원하기 전에 둘이 했다는 뜻이지? 정말 지독한 질문이었지. 그녀는 말해줬어. 그때까지는 확실히 피임했어. 그녀의 말을 듣다가 나는 한기를 느꼈어. 4개월 정도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거야. 3일 동안 꿈은 계속됐대. 처음에 꿨던 꿈은 만난 적도 없는 남자로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말했다고 해. 만난 적은 없었지만 왠지 A를 닮은 사람이었다는. 다음으로 꾼 꿈은 죽기 전에 소개받았던 둘째 형이었대. 똑같이 미안해 라며 계속해서 말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꾼 꿈은 A 본인이었어.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 그 꿈을 꾸고 나쁜 예감이 들었다는데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었대.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A는 소극적으로 변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임신해버리자 라고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깨닫기 전에 A는 입원해버렸어.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어. 그 꿈은 임신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생긴 걸 알리면 반드시 나올 거야. 머리가 돌지경이었어.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그녀를 집으로 보냈어. 그날은 밤새 잠들 수가 없었어. 어떤 게 최선일까? 자문자답을 반복하다 나온 답은 그녀에게 저주에 대한 걸 알리는 것이었어. 다음 날은 그녀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몸도 걱정됐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밝혔어. 몇 명의 사람이 죽고 게다가 A의 가족이 계속 죽었던 일도. 꿈 이야기와 상세한 모든 이야기를 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도 안 돼. 저주라니. 그렇게 말했어. 그러더니 울면서 그게 결혼을 못하는 이유였구나.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 그 녀석이 저주를 믿고 있는 이상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100% 아이를 떼라고 할 거야. 만약 B가 나을 각오라면 절대로 말하지 마. 그녀는 그 사람 성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지울 생각은 없어. 눈물을 참는 그녀를 보고
나는 울컥했어. 그 후 우리 둘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 나 자신으로선 처음으로 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 A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로부터 나는 시간만 나면 A의 병문안을 갖고 B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 A의 병세는 점점 나쁘게 변해갔어.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새에 A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지.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A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내가 달려갔을 때 이미 A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 A는 자기가 죽은 후의 일을 잘 정리해 주었어. B 앞으로 해놓은 보험이나 유산 등. 나와 B에게 장례식에 대한 것과 장례식 후의 처분 방법 등. B 앞으로의 편지, 나와 B 앞으로 해놓은 편지, 그리고 내 앞으로의 편지. 나와 B 앞으로 보낸 편지에는 엄청난 감사함이 담겨져 있었어. B의 앞으로 보낸 편지도 같은 내용이었을 거야. 다만 내 앞으로 보낸 편지는 달랐어. 그 편지 내용은 B에게 보여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 A가 죽은 후 반년 정도 지났어. B는 곧 출산하게 돼. 무사히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그렇게 빌 수밖에 없어. 나는 A가 남긴 유언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 어째서 이런 걸 남겨줬는지. A가 남긴 편지 안에는 나와 B의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어. 그리고 A가 남긴 편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야. 너의 아기다. 그러니까 너는 책임지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라. A는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억지로 내 아이를 만들지 마. 너 나름대로 생각했겠지. 분명 저주에 대한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겠지. 네 마음은 잘한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냐. 마지막으로 A는 이렇게 적어놨어. 부탁이니까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 제발 이 부탁을 이뤄줘. 만약 이뤄주지 않는다면 너를 저주할 거야. A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연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 A가 저주당할 필요는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어쩌면 이건 내 자신이 초래한 것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해온 짓들에 대한 벌인 걸까?